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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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의 계절 5월입니다. 우리 시커먼 세 사람이 무슨 사랑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아니 그 서로 책 한 권씩 선정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선정한 날인데, 그래서 5월 달에는 무슨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랑에 대한 책이면 좋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고전을 선정하기보다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로버트 솔로몬이 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이란 책을 선정했습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배울 수 있다고 여기 나오니까 선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 사감 몇 가지가 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사감? 개인적인 감정, 사감. 왜 우리는 그 젊었을 때는 사랑을 많이 고민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사랑을 별로 고민하지 않는가.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황혼 이혼이라든지, 심지어 젊은이들도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또 현대 철학자들 읽어보니까 데리다니 레비나스니 다 결국에는 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철학자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현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좀 더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책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도스라는 출판사네. 오도스 출판사. 작은 출판사를 사랑하시는군요. 네. 작은 출판사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이라는 로버트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솔로몬이 쓴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버트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도 되지만 또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양반 책이 한 권을 읽는 니체라고 고병근 씨가 번역한 책이에요. 네네. 그거의 공저인데, 그래서는 공저인가 보다 했죠. 네네. 두 사람이 썼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부부더만요. 네. 솔로몬이 원래 의대생이었는데 니체 강의를 듣고 뜻한 바가 있어서 철학으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니체 책을 쓸 만한 사람인지. 의대에서 철학가로. 야,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네. 글쎄, 뭐 우리는 좀 서로 의대 가겠다고 자퇴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니체는 그 솔로몬 부부가 쓴 내용도 재밌지만 고병근 씨가 줄을 단 것도 되게 재밌어요. 원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걸고 있는데, 시비를 걸고 있는데 토론을 하는 거네. 그거 아주 재밌어요. 네, 주로 줄을 통해서 이제 저자하고의 자기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각 줄을 다 뒤로 돌리고 줄을 안 읽는 게 좀 유행인데, 저는 그 한국에 있는 니체는 그 주 읽는 재미가 있어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 뒤로 빼는 관행 좀 없애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 때문에 뭔가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 뒤에 찾아보느라고 시간 더 걸려. 게다가 또 주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 근데 사랑은 언제 얘기하려고 자꾸 각주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이분이 특징이 그 경영 철학 또는 경영 윤리학 그쪽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윤리학. 그쪽에서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책이 번역되면 안 맞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워낙 경제 토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아주 다작이더라고요. 국내에는 45권 정도 책을 썼는데, 이건 그 한 권에 있는 니체하고 또 한 권이 또 번역돼 있다는데, 특히 다작인 작가 치고는 국내에 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또 유명세에 비해서 국내에선 알려지지 않은 솔로몬 작가의 책을 보는데, 이분이 또 그 니체로 감동받았지만 철학적 이제 흐름으로 보면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실존주의 철학도 뭐 이성과 감성, 이게 서로 이제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감정 철학적으로 되게 많은 저서를 냈더라고요. 그 누스바움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 누스바움 때문에 국내에 감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 책은 번역이 안 됐네. 글쎄,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의 관심사에서 감정을 보는 거니까. 예전에는 감정을 문학만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특별히 이론화시키거나 논리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철학에서도 마치 배제됐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니체도 물론 그렇지만 실존주의 철학 비롯해서 이성 감성 나누는 오랜 그런 습성을 타파하고 감성도 충분히 철학적 대상이 되고 아사누스바움이 이제 고대에서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윤리와 법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어받은 것 같고요, 이분도. 또 실존 철학에서는 이성이니 뭐 합리성이 이거보다는 인간, 전인적인 인간 자체의 현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 결국은 감정이 중요하고 사랑도 이론화될 수 있으면서 충분히 뭐 감정적인 현상이지만 철학의 이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선정하고 나서 양쪽에서 뭐 이런 책을 선정했어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아니, 사랑에 대한 백과사전이라 정리가 안 되니까. 불만이 있었어. 불만이 많아가지고 나도 내가 책 선정을 잘못했나 이런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어떤 하나의 입장으로 쫙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된다기보다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또는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되게 상세하고 되게 재미나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싹다나지면서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낭만적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 아니다.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은 근대적 발명이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책인 양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의 역자의 그 뒤 후기 역자 해설을 좀 먼저 읽고 문제의식을 알고 좀 들어가야 좀 쉬워질 수 있다 저는. 아니 낭만적 사랑이 아닌 사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오히려 낭만적 사랑이 좀 무가치하거나 좀 옛날 뭐 과거의 일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현대의 낭만적 사랑을 되살려야 된다 오히려. 오히려 그런 얘기다. 예, 그리고 사랑의 오히려 중심은 어떤 멋있고 뭐 훌륭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낭만적 사랑이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낭만에 대하여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도 이렇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이 책은 그 낭만적 사랑의 재발명이라는 데 초점이 그렇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제발 하는데 낭만적 이제 사랑을 낭만적의 다 죽어가는 낭만적 사랑을 현대에 살리자는 거잖아요. 인공호흡 해가지고 리인벤팅. 복원이고 부활이고 나는 재발명. 다른 가치로. 어쨌든 그게 근데 뭐 열심히 안 읽을 것 같이 하더니 다 읽었어요? 뭘 잔뜩 썼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까지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 책의 전체 흐름을 목차별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목차별로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 선정한 많이 사람이 갖고 그걸 있어서 해야지. 읽은 사람은. 선정한 사람이 해야 되고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사례와 또 철학자 내지 사상가들 얘기가 계속 소개되고 그러는데 오케이. 나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일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코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딱 있는데 사랑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의가 돼 있어서 그걸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일관되게 읽을 수 있다. 사랑의 정체성이나 무엇인가? 사랑의 정체성이 아니고 사랑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어떤 활동이자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자 과정이자 자아 정체성의 모험이자 모험이자. 그렇게 정의할 수 재발명이다. 있다. 낭만적 사랑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뭐 사실은 이 책의 목차를 설명하는 거는 이 책을 읽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목차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주목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나는 이 책의 그 283쪽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정체성 이론 그게 난 이 책의 고갱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핵심이고 그 얘기 있잖아 지금. 핵심이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랑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플라톤이 쓴 향연이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야 우리가 그동안 맨정신으로는 에로스 신을 한 번도 찬양 못했는데 술 먹은 김에 한번 우리도 천일 차리지 말고 에로스 신을 한번 찬양해보자. 근데 그 에로스라는 게 아주 뭐랄까 철학적인 에로스도 있지만 육체적인 에로스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한 김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논의한 철학적인 연원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왜 우리가 원래 하나의 원이었는데 합체돼 있었는데 그게 깨져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합일되는 것을 꿈꾸는 거다. 거기서 뭐 그림책에서 보는 나의 반쪽을 찾아서 이 얘기가 사실은 향연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저자의 발성이 되게 대단하다는 게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열돼서 분리돼서 합쳐지는 게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연애하고 결혼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어떤 그 낭만적인 사랑의 형태로 사랑이 촉발되더라도 결국은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고 그런 것들이 또 뭐 어떤 때는 해소되고서 결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타협하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실혼 때 엄청 싸워 제끼는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누가 이기느냐. 그런 부분이 이 책의 이름 뭐예요? 개별성은 사랑의 전제이지만 사랑은 바로 이 개별성을 넘어서려는 욕망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두 자아는 언제나 상당 부분 과거에 형성됐고 그 결과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 때문에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마저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적 독립성과 자율성의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준법적 긴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합일과 결합은 은유가 아니라 자아의 본성과 사랑을 할 때 자아에 일어나는 변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합일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죠. 미래적으로 합일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은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향상, 상승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여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나 이 책 보면서 엄청 재밌었던 게 이제 향연이라고 하는 게 그 지금으로 치면 문학 경연대회죠. 문학 경연대회에서 이제 1등상 받은 애가 오늘 내가 쏜다 우리 집에 모여 딱 그래가지고 다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플라톤이 쓰긴 했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소크라테스 뒤늦게 등장한 소크라테스인데 이 솔로몬이 채택한 이론은 소크라테스 이론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이론은 이 가정의 신인 에로스 네. 에로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로스는 자기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되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여서 그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게 바로 에로스다라고 하면서 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 또 모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모이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되게 웃긴 희극 작가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해 줄까? 라고 하면서 신화 같은 얘기를 한다고. 원래 말이야 인간은 머리 2개, 팔 4개, 다리 4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얘네들이 워낙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신이 보기에 좀 못마땅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이 이러다가 저놈들이 우리의 경지까지 도달하겠다. 저놈 처벌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우스가 쪼갰다는 거. 번개를 날려가지고 반을 빡 쪼개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쪼개고 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지 헤파이토스한테 잘 봉합해가지고 따로따로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헤파이토스가 봉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마지막 꼭지점이 배꼽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흩어져서 서로의 짝을 원래 하나였던 자기의 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재미난 거는 거기서 그 원래 인간이 3종류였다는 거야. 남자, 여자, 남자.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쪼개진 놈들은 남자 찾아 나서고 서로 남자를 여자인데 쪼개진 애들은 서로 여자를 찾아 나서고 당시에 동성애가 수용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로 치자면은 동성애의 확률이 더 높은 거야. 3분의 2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부터 배꼽을 잡았는데 솔로몬의 해안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쫓아간 게 아니라 아리스토파네스의 비유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하나 재미난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다. 그건 뭐냐면 서로가 합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유니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랑의 얘기를 진척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고대 사랑을 보면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사랑은 고대에서는 사랑은 불가능하고 귀족들끼리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 책이 낭만적 사랑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그러니까 여기는 게 고대는 그런 사랑의 불가능성, 원래 남녀 사이의 사랑의 불가능성 이해하고, 그다음 중세로 보면은 이 사랑은 또 신과의 합일의 측면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빠지고, 그다음에 궁정 사회로 넘어와서 이것도 귀족들만의, 또는 귀족 뭐 기니비에라고 하는 여왕을 사랑하는 랜슬롯 이야기라든지 궁정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일반적인 사랑을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일반적인 사랑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와서 개인의 의식이 생기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상에서 온 건데, 그것의 가장 어떤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낭만적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런 낭만적 사랑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면서 뭐 젊은 메르텔의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그런 낭만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낭만성, 지나친 낭만성은 좀 차치하고라도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낭만적 사랑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재구성하고 재발명하려는 노력이 다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인용해 놓은 앞에 부분들이 대부분 문학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니츠 로렌스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되게 문학 작품 뭐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학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도 되게 깊이 있게 탐구를 했구나. 아니, 사실은 근대 소설이 다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 보면 사실은 살짝 따르고 싶은 전범 같은 글쓰기이다고 저는 생각했어. 저는. 근데 워낙 방랑간기라 사실은 우리가 읽은 작품 인용할 때는 알아먹겠는데 좀 보도 못한 이론서나 책을 얘기할 때는 약간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의 얘기를 빗대서 가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좀 내 영문학도 아니오. 그래서 내가 대부분 다 읽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친근감도 느끼면서 그런데 지 혼자 다 배웠구만 사랑을. 아니 그때는 또 무슨 학점 달라고 한 거지 무슨 사랑 배우려고 한 건 아니었지. 그랬고 어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사랑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개념이나 관념으로서 또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이디야,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신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부대끼고 욕망 덩어리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슬퍼서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흔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이 맨날 멋있는 사랑 다루지 이런 식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든. 아니 이 책의 앞부분은 계속 질문만 던지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그 사랑을 가장 테이블의 중앙에 놓고 얘기하지 벗어나질 않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사람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왜 낭만적이냐면은 낭만적이라는 말이 로맨스, 로맨틱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로맨틱이라는 말이 로마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주의라는 게 고전주의 그러니까 고대의 빼어난 형식적인 아름다움, 형식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고전주의였다면 낭만주의는 고대에도 똑같이 로마에도 영웅적인 기상이라든지 불타오르는 사랑, 막 대가리 막 박고성 돌진하는 이런 감정의 충만함, 인간 개인의 자유, 오히려 낭만주의도 로마라는 이름 때문에 로마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데 똑같은 그리스 로마도 형식미가 아니라 그런 영웅적인 기상이라든지 감정의 충만함을 낭만주의는 오히려 이상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따져보면 중세 때 생각했던 로마였다는 거죠. 중세도 어떤 중세냐면 기사라든지 귀부인을 사랑하는 기사라든지, 그래서 그 중세 기사도 문학이나 기사도 정신이 중요한 게 개인이 최초로 탄생한 사람, 개인이라는 존재가 최초로 탄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질서와 신분제가 어떤 사람의 평생의 정체성을 그냥 규정해 줬어.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
뭐 농노는 농노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사실은 마음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개인이 등장해서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게 중세의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과장되거나 그 좀 넘쳐 흐르는 개인성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근대에 와서는 낭만주의의 원형이 되고 19세기에 중세 기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낭만적인 사랑, 기부인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찬미와 찬송, 자기가 흠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형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아직은 신문지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관련이 없는 제도였다는 거죠. 결혼 사랑 없이 결혼하고 그는 공적으로 주어진 질서에서 그렇지.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사랑은 별개야. 근데 그것을 이제 기사도와 기부인들의 그런 사랑들이 보여줬는데 요즘으로 좀 불륜. 그래서 그 낭만적 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게 현대에는 오히려 사랑의 이제 제일 흔하고 본질적인 유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좀 이야기해보자 라는 게 이 솔로몬의 접근인 것 같아요. 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로미오 줄리엣하고 춘향전이 낭만적 사랑의 표본이잖아요. 표본이죠. 표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균형적인 게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플라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프로이드가 자주 나오는데 플라톤의 사랑이라는 거는 에로스를 아가페로 만들어 버렸는데 에로스라는 건 말 그대로 에로스를 현대에 와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에로스는 그냥 에로스예요. 신 이름이잖아. 그 사랑의 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망에 더 가깝다고요. 육체적인 욕망 포함해서 정신적인 욕망, 갈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가까운 말인데 그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두 분 중에 아리스토파네스하고 소크라테스를 비교하면서 예.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완전함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에로스를 아가페로 만들어 버렸으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아가페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에로스의 완성은 나눠졌던 자기의 일부를 다시 되찾아서 합의라는 게 이제 에로스의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찾는 게 에로스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로 갔으면 감정 철학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까지 가지 않아도 신적인 사랑, 그 그리스도교적인 사랑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 향연을 읽으면서 늘 그 의심을 했던 게, 야, 사랑이라는 게 되게 웃긴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랑은 사라져버려. 소멸해버려. 왜냐하면 에로스라는 거는 더 이상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합의를 해버리면. 그 사랑은 상대를 원하는 건데 상대를 충족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져버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 사랑이라는 거 뭐냐 늘 그런 의문에 부딪혔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대답을 사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적으로도 완벽함에 도달하는 순간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소멸돼 보면 많은데 그렇게 완벽한 목적에 도달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과정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인데 에로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늘 채워지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개인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서 그건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충족된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은 나이에 사랑하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지 않고 한데 살았다면 가끔 나오잖아요. 살았다면 그 부분 너무 재밌어요. 로미오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의 취미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줄리엣은 이제 법대 가가지고 로스쿨 변호사 법적인 어떤 걸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수입의 격차가 한참 벌어질 것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되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무 일찍 죽어버린 낭만적 사랑의 이 삶을 연장시켜서 현대 연장된다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상상력도 대단하고 발상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사랑책 읽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킥킥대고 웃어본 적이 별로 없어. 예, 굉장히 그 부분이 재밌죠. 사랑에 대한 얘기도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또 현대적인 낭만적 사랑이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한다는 거 이런 얘기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 사실은 사랑에 대한 감정들 이게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얘기해 주려고 너무 노력하니까 약간 질리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이분이 통찰력이라기보다 아주 평범한 것을 그냥 쉽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서 자꾸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감정은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궤변론자들하고 사랑에 대한 궤변론자들하고 사랑에 대한 조력자들 두 가지만 있다라고. 궤변론자와 조력자. 궤변론자는 나쁜 뭐냐면 케이스지 이게. 예, 궤변론자가 플라톤이죠. 궤변론자는 사랑이라는 게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건데 지고한 다가갈 수 없는 아주 선한 완벽한 것으로 미스테리한 걸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어깨를 짓누르는 힘든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사랑이 카리타스, 예, 맡김없이 주는 뭐 이런 것, 희생 이런 것으로 사랑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 조력자라는 인간들은 사랑을 기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잘 위해서 밀당을 하고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고 하는 기술의 일종의 매뉴얼 이런 게 사랑의 매뉴얼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연애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래서 궤변론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게 사랑의 본질인데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본질은 한마디로 여기 저도 한 부분 읽을게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몇 페이지야? 284페이지인데요. 284페이지.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타인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여기서는 자기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개인성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주는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그 타인을 찾아서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인데 문제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나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체성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고립된 개인이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호 정체성을 찾는 과정인데 그 상호 정체성을 찾는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타인이 너무 좋아서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불완전했던 정체성이 점점 완전해지는 정체성을 다가가는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그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랑은 지속성이 가능하고 우리는 불타오르는 사랑. 그래서 그 순간만 끝나면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해보면 끝나는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지속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호 정체성을 끊임없이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사별한 연인이랄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랑보다는 그 정체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오랜만에 편집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잖아요. 사랑 이야기에서. 그게 독립성, 자율성과 공통성을 서로 상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병집법적 긴장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변집법적 긴장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상태라고 한다면 뒤에 보면 변집법적 긴장에서 동력학으로 이게 다이나믹스로 바뀌는데 이 다이나믹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정 능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은 나한테 지극히 현실적이고 나는 나를 완전히 이렇게 실현하는 이런 거에 사랑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희생하고 그쵸. 양보하면서 조정해가는 이 과정이 없다면 사랑은 늘 일방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읽어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건가? 사실은 나이가 우리 정도 되면은 굴종적으로 살다 보니 사실 이 책에 동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걸 나는 처음에 이걸 다 읽으면서 야 이거 청년들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맞아, 생각했는데 맞아.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청년들이 읽어서 이걸 이해를 할까?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의 경험이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이 말들이 정말 맑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몇 살 때 이걸 읽으면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것 나도 같아요. 이 책 읽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읽힐까 하다가 내가 이걸 할까. 아니 뭐 작은 출판사 여기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소개한다면서.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fall 러브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는데 사랑에 빠지는 거에서 멈추는 것처럼 사랑은 상승하는 거다. 솟아오르는 거다. 솟아오르는 것이다라고 그런 하는 표현도 이야기.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도 좋고 그 사실은 사랑에 지치고 부부끼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중년들 또는 지금 내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성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사랑은 지속돼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조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위험한 순간이 닥칠지라도 또다시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험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의 태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아내한테 뭘 잘못했는지 잘한 건 없어? 나는 아내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이제 끝낼 시간이 됐군. 그 한두 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이 책이 되게 균형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하고 헷갈리기 쉬운 욕망, 성욕 또는 뭐 일시적인 사랑에 빠지는 거 또는 그 자기 부와 재산의 뭐 비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상대든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상대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속적 욕망이나 관계를 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에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없고 그런 것들이 복합된 감정인데 그 어느 것 하나만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저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사랑만의 어떤 고유한 고유한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만은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증류해서 본질적이다. 만들어낸 사랑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하나씩 인용했으니까 나도 하나 인용하고 네. 그럽시다. 오늘은 그냥 저 모임을 깔끔하게 끝낼까 합니다. 예. 저는 사랑에도 우정이 필요하다. 몇 쪽이요? 489쪽. 언제가 니체는 결혼을 긴 대화로 생각해야 한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인격은 시들지 않는다. 인격은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고 수행이 더 많이 되고 더 자신 있게 되고 더 개인화된다. 또한 두 사람의 인격이 함께 있으면 서로 더 잘 맞추고 더 능수능란해지고 더 편안해질 뿐 아니라 최상의 경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고무시킨다. 우리는 육체적 아름다움처럼 우리를 처음 매혹시켰던 특성들을 개방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불행하게도 인격이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듣는 주된 조언은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이런 조언들은 유익할 뿐 아니라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특히 사랑에는 잘못된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되지만 성격과 인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다.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숙달된다. 우리를 처음 끌어당겼던 매력들이 아닌 이런 요소들이 사랑을 지속시킨다. 아름다움이 퇴색하든 말든 두 인격은 더 가까워지고 평생 지속되는 사랑을 설명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런 가까움, 함께하는 삶에서 형성되는 공유된 정체성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정리 잘 정리된 깔끔하게 부분. 딱 정리해야 되는 책입니다. 자, 사랑은 있고 헤매는 그대에게
무슨 뭐 12시 라디오 DJ처럼 밤 12시 밤을 잊고 사랑만 쫓아다니는 그대에게. 사랑이 뭔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대에게, 지금 우린 사랑하고 있는 것과 의심하는 그대에게, 이 책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긍정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가득 들어있는 좋은 책입니다. 5월달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권합니다. 자, 읽으십시오. 좋아, 됐어. 재밌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